할아버지 집 기둥 사흘 안에 무너집니다. 10살 남짓한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현실이 됩니다. 천기를 읽는 10살 꼬마는 길러준 어미를 구하러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오직 혀끝으로 민참판을 속여야 하는 목숨건 도박. 과연 관상을 보는 천재아이는 대감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조 초년 한양 남쪽 산길 바위 틈에 아이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였지요. 그 아이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예리하던지 마을 사람들은 흉한 눈이라 수군대며 산에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위 틈에 웅크린 채 지나가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나무숲이 떨어지는 것도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위 저편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젖먹이 사냥 한 마리가 덤불에 갇혀 있었습니다. 목에 묶인 노끈이 가시덤불에 엉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냥은 새끼였습니다. 어미를 잃었는지 아니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누군가 이 사냥을 찾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가 사냥의 노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냥은 후다닥 달아났고 아이는 다시 바위 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끈 자국을 흙으로 덮고 가시덤불을 원래대로 세워두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집신 장수 연분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연분은 숨을 죽인 채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어린 것이 어찌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거니와 흔적까지 지워 덮어주다니 말입니다. 연분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분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연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흉한 눈이 아니구나.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이로구나. 연분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연분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남을 덮어줄 줄 아는 아이를 내가 과연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칠패 장시는 한양 남쪽에서 손꼽히는 큰 장터였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쌀과 무명을 파는 자, 옹기와 그릇을 파는 자, 생선과 나무를 파는 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연분은 그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집신과 비옷을 팔았습니다.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연분의 집신은 즐겨서 석 달을 신어도 끄떡없었고 비옷은 촘촘하게 엮어 빗방울 한 방울 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이 서는 날이면 연분의 자리 앞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연분은 산에서 데려온 아이를 곁에 두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척척 해냈지만 스스로 말을 거는 법이 없었지요. 다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장터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연분이 저 아이 이름이 뭐요? 연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온이라 부릅니다. 가온? 무슨 뜻이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잘 지은 이름이라고들 했지요. 아이의 눈이 정말로 세상 한가운데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온은 연분을 도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집신 묶음을 나르고 비옷을 펼쳐 보이고 돈을 세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이 야물었고 계산도 빨랐지요. 장터 사람들은 점점 가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연분이네.
아이 아니가? 그 또렷한 눈을 보면 금방 알지. 가온은 그렇게 장터의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이 단순히 맑기만 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온이 보는 건 얼굴이 아니라 흔적이었지요. 옷깃에 묻은 먼지, 장화 밑창에 붙은 흙, 손톱 밑에 낀 먹물, 소매자락에 배인 냄새. 그런 것들로 사람의 사정을 읽어냈습니다. 어느 날 장터 뒷골목에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관아의 아전 하나가 슬금슬금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장부를 펼치고는 붓으로 무언가를 고쳐 쓰기 시작했지요. 가온은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전의 손놀림이 급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폈지요. 장부의 숫자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은 그 아전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낡아서 밑창이 다해진 신발이었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부를 고쳐 쓴다?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가온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아전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걸 보았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곡식이었을 것입니다. 장부를 고친 건 바로 그 곡식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가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전이 한 일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아이들을 살린 일이었으니까요. 가온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 일이란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부는 그런 가온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정을 본다. 연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재주가 언젠가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한양도성 안에서는 호조 참판 민석하의 이름이 높았습니다. 민참판은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리하는 호조의 실력자였습니다. 세금 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었고 장부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요. 민참판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대신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관직이 오르내렸고 그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귀양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참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민참판의 하인 하나가 칠패 장시로 내려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쓰실 물건을 구하러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하인은 장터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 사이를 오가는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연분의 자리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 하인의 시선이 가온에게 멈췄습니다. 가온은 집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가온의 눈빛을 보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을 읽는다. 하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곧장 민참판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사랑채로 향했지요. 대감마마, 아래옵니다. 무슨 일이냐? 칠패, 장시에서 특이한 아이를 보았사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진 아이였사옵니다. 민참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과 거처를 알아보거라.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민참판은 가온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아이, 그런 아이가 자신에게 쓸모가 있을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궁리하기 시작했지요. 권력자의 시선이 장터 아이에게 향한 순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참판 저택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을 초대하는 성대한 자리였지요. 잔치에 쓸 물건을 장터에서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저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연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집신과 비옷을 대량으로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연분은 가온을 데리고 민참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온아, 오늘은 말을 아껴라. 큰 댁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곳이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들어서는 순간 가온의 눈은 이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옷차림, 걸음걸이, 표정,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가온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급하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가온은 그 하인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새로 난 상처였지요. 그리고 허리춤에 찬 장부끈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게 아니었습니다. 땀이었습니다. 가온은 시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하인의 손톱 밑에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물이 이상했습니다. 급하게 지운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까지 선명했지요. 가온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하인은 무언가를 급하게 고쳤었다. 그것도 들키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손등의 상처는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두르다 칼에 베인 것이겠지요. 가온은 연분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연분이 고개를 돌렸고 가온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미, 오늘 밤 이 집에서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연분은 화들짝 놀라 가온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보아도 못 본 척해라.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온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참판 저택에서는 정말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지요. 그 이튿날 장터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벌어진 사냥꾼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등에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있었고 허리엔 사냥칼이 차 있었지요. 사내는 연분의 자리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온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몇 해 전 남산 자락에서 사냥을 풀어준 아이가 맞습니까? 연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그 일을 아십니까? 사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는 추성이라 합니다. 그 사냥의 주인이었지요. 가온은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추성은 무릎을 굽혀 가온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때 내가 사냥을 풀어주고 흔적까지 덮어준 덕분에 우리 집안이 화를 면했다. 사냥을 잃어버렸다는 죄로 벌을 받을 뻔했는데 내가 흔적을 지워줘서 그냥 덤불에 걸린 것으로 넘어갔거든. 가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추성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장도집 한 조각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는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지요. 이걸 내게 주마. 훗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내밀어라. 내가 반드시 달려가겠다. 연분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한 일은 그저. 아닙니다. 추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추성은 은장도집 조각을 가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근처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삽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추성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가온은 손 안의 은장도집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가질지 가온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연분은 가온을 불러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밖에서 누가 들을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요. 가온은 연분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가온아,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미. 연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참판 저택은 위험하다. 그곳은 사람 목숨을 장부처럼 찢어버리는 곳이란다. 가오는 조용히 연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지파인이 너를 눈여겨보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민참판이 너에 대해 물었다더구나. 연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오나, 내 재주를 그들이 알게 되면 너를 도구로 쓸 것이다. 사람을 읽는 눈을 가진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쓸모 있겠느냐. 어미, 나는 내 친어미가 아니다. 연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산에서 주워 키운 것뿐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 가오는 연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연분이 가온의 손을 덥석 감쌌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품에 안고 밥 먹이고 재운 내가 어찌 남이겠느냐. 가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다, 가온아. 부디 조심해라. 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민참판 같은 자들 눈에 띄지 마라. 연분이 가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를 잃으면 나는 어찌 살겠느냐. 가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열해를 함께 산 것은 아니지만 연분이 보여준 마음은 어떤 친어미보다 진했습니다. 어미, 걱정 마세요. 가온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미를 지킬 겁니다. 누가 어미에게 손대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연분은 가온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가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분이 자신을 지키려 하듯 자신도 연분을 지킬 것이라고.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모녀였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가올 위험을 알면서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온은 추성을 찾아갔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추성의 오두막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사냥한 짐승 가죽이 벽에 걸려 있었고 활과 화살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왔구나. 추성이 가온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가온은 은장도집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성은 조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가온은 민참판 저택에서 본 것. 하인의 손등 상처와 젖은 장부끈, 그리고 연분이 한 경고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추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요. 민참판. 추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는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다.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하지만 저희 어미가 위험합니다. 가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지파인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고 언제 어미에게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추성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좋다. 나도 한때 민참판 집에 사냥한 짐승을 납품한 적이 있다. 그 집의 지형과 드나드는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너는 사람의 흔적을 읽을 줄 안다고 했지. 장부와 손버릇을 본다고 했나?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성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연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집이 연분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집의 판을 깨뜨리자. 가온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냥을 덮어준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다. 추성이 가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다. 그날 두 사람은 민참판 저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추성은 바깥의 움직임을 살피고 가온은 안의 흔적을 읽기로 했지요. 작은 동맹이었지만 이것이 훗날 큰 파도를 일으킬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날째 되던 날
장터 뒷골목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누군가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가온은 연분의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쫓기는 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얼굴을 보자기로 가렸지만 몸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을 타고 달아나더니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사내가 달아나다 품에서 흘린 것이었습니다. 붉은 봉인이 찍힌 서찰이었지요. 서찰은 골목 한쪽으로 굴러갔고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가온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서찰을 주워들었습니다. 겉봉에 찍힌 문양을 보는 순간 가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참판 집의 문양이었습니다. 가온은 서찰을 품에 감추고 서둘러 연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분은 다행히 소란에 신경 쓰지 않고 집신을 엮고 있었지요. 가온은 연분 몰래 서찰을 살펴보았습니다. 봉인은 뜯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겉봉만 봐도 속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의 두께, 접힌 방식, 봉인의 위치. 이것들이 모두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서찰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얇은 종이였기에 글자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창구, 열쇠, 그리고 날짜 하나. 가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온은 서찰을 들고 추성을 찾아갔습니다. 추성은 서찰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온아, 이건 장터 싸움이 아니다. 관아까지 흔드는 일이다. 가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찰을 준 이상 가온은 이 일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뿐이었지요. 추성과 가온은 서찰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빛에 비춰 보이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지요. 열쇠라는 글자 옆에는 삼경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고, 창고 옆에는 서대문 밖이라는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보름 뒤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온이 물었습니다. 추성은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민참판이 호주의 세금 창고를 관리한다는 건 알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대문 밖에 있지. 그런데 삼경의 열쇠라니 몰래 창고를 여는 것 아닐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왜? 자기가 관리하는 창고인데 굳이 몰래 열 이유가 있을까? 가온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장부에 없는 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는 일. 추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창고를 비우려는 건가?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민참판이 세금 창고를 몰래 비운다면 그 곡식과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라를 흔드는 일입니다. 가온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다. 추성이 서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찰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험해졌다. 민참판은 이걸 되찾으려 할 것이고 이미 떨어뜨린 곳이 장터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서찰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그리고 보름 뒤, 그날 밤 서대문 밖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 하지만 이걸 모른 척할 수는 없다. 만약 민참판이 정말로 나라의 곡식을 빼돌린다면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일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가온은 서찰을 품에 넣고 추성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분이 끌려간 것입니다. 가온이 잠에서 깨어보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분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집신을 엮던 자리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누군가를 끌고 간 흔적이었지요. 가온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미 못 보셨습니까? 아, 가온아. 새벽녘에 관가 사람들이 와서 연분을 데려갔다. 관가 사람들이요? 그렇다더구나. 무슨 조사를 한다며 연행에 갔다던데. 가온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관가 사람들? 연분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가온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민참판이 서찰을 되찾기 위해 연분을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가온을 끌어내기 위한 덫이었던 것이지요. 서찰을 돌려주고 싶으면 나오너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가온은 추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추성도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연분이 잡혀갔다는구나. 저를 끌어내려는 겁니다.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어미가 진정해라. 가온아. 추성이 가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민참판은 내가 겁을 먹고 달려오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어미가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민참판이 정말로 연분을 해치겠느냐? 아니다. 너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가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추성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온아. 추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끌려간 그들이 정말 관가 사람들일까? 가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성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관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관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민참판은 권력자였습니다. 사병을 관원처럼 꾸며 보내는 것쯤은 식은 죽먹기였겠지요. 그렇다면 연분은 관아가 아니라 민참판의 저택에 있을 것입니다. 가온은 결심했습니다. 어미를 구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덫이라 해도 가온은 그 덫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성은 가온을 말렸습니다. 가온아, 도망쳐라. 이 판은 너무 크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면 연분 어미가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온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민참판은 저를 원합니다. 사람을 읽는 눈을 가진 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추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온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준비는 하고 가야 한다. 서찰은 내가 안전한 곳에 숨기마. 그리고 너는 괜찮습니다. 가온이 추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민참판이 원하는 것을 줄 겁니다. 사람을 읽는 눈을요. 다만 그것이 민참판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성은 가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각오를 다진 눈이었지요. 그날 오후 가온은 민참판 저택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가 누구냐고 물었고 가온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읽는 아이가 왔습니다. 민참판 대감께 아뢰십시오.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대문이 열렸습니다. 가온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어미를 구하고 서찰의 비밀을 밝히고 민참판의 야욕을 꺾어야 했습니다. 가온은 대문을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추성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덫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민참판은 사랑채에 앉아 가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온이 들어서자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가온아. 가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마, 고개를 들어라. 내 눈을 보고 싶구나.
가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참판은 가온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소문대로로구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대감마마, 저희 어미는 어디 계십니까? 민참판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내 어미는 안전하다. 다만 그것은 내 태도에 달려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단하다. 민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내 서찰을 주었다. 그 서찰을 돌려주면 내 어미를 풀어주마. 가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찰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 민참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주운 걸 내 사람들이 봤다. 주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민참판은 한참을 가온을 노려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좋다. 서찰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너다, 가온아. 민참판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재주가 필요하다. 사람을 읽는 눈, 흔적을 보는 능력. 그것이 있으면 조정의 대신들이 무슨 꿍꿍이를 품었는지 알 수 있지. 가온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민참판은 가온을 도구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거절? 민참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어미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순간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민참판은 처음부터 가온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온을 옥죄어 복종시키려는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가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마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민참판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불러 가온을 별채로 데려가라 명했습니다. 가온은 별채로 끌려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가온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곧 쏟아질 것 같았지요. 가온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온은 별채에 갇혀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대화,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모든 것이 정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참판이 별채로 가온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큰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장부 여러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온아, 이리 와서 보거라. 가온은 지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도에는 한양도성과 주변 지역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창고의 위치였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세금 창고입니다. 그렇다. 민참판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창고들에는 백성들이 바친 곡식과 돈이 쌓여 있다.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지. 가온은 아무 말 없이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민참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힘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임금이 쥐고 있으면 임금의 나라가 되고 대신들이 쥐고 있으면 대신들의 나라가 되지. 가온은 민참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챘습니다. 나는 이 힘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민참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고를 비우고 장부를 조작하고 대신들을 협박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는 내 손 안에 들어온다. 가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참판은 단순히 재물을 훔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담보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가온아. 민참판이 가온을 돌아보았습니다. 대신들이 나를 의심하는지 임금이 눈치챘는지 그것을 내 눈으로 읽어내라. 그러면 나는 미리 손을 쓸 수 있다. 가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 민참판이 비웃었습니다. 백성은 풀이다. 베어도 다시 자란다. 중요한 건 권력이다, 가온아. 가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할 뿐이었지요. 가오는 그날 민참판을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민참판은 가온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연분을 데려왔습니다. 연분은 초췌한 얼굴로 가온을 바라보았고 가온은 연분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보거라, 가온아. 민참판이 연분을 가리켰습니다. 내 어미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대감마마,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단하다. 너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어미는 무사하다. 하지만 만약 배신한다면 민참판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먹은 척 몸을 떨었지요. 민참판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첫 번째 일을 시키겠다. 나를 위해 기란날을 골라다오. 기란날이요? 그렇다. 내가 큰 일을 도모할 날 말이다. 민참판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 중에서 내 운이 가장 뜨는 날을 골라라. 그날 내가 움직일 것이다. 가오는 달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민참판이 원하는 건 창고를 비울 길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온이 줄 것은 흉일이었지요. 가온은 달력을 넘기며 날씨를 떠올렸습니다. 계절의 흐름,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가온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관찰하며 날씨를 예측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 날입니다. 가온이 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마의 운이 가장 높이 뜰 날입니다. 민참판은 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바로 서찰에 적힌 날짜였지요. 민참판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내 눈은 틀리지 않는구나. 좋다. 그날로 정하겠다. 하지만 가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길일이 아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길이 무너지고 하늘이 뒤집힐 흉일이었습니다. 가온은 민참판에게 독을 먹인 것이었지요. 민참판은 가온을 다시 별채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온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온의 예측대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참판은 가온이 골라준 날을 길일로 믿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사병들을 모으고 수레를 준비하고 창고 열쇠를 챙겼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가온은 별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사병들이 무기를 손질하고 민참판이 장부를 확인하는 모습. 모두 가온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추성과의 연락이었지요. 가온은 별채 창문으로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고 그 쪽지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성은 그 쪽지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성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하급 사냥꾼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추성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장도집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은장도집 조각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추성의 집안 문양이었지요. 추성의 집안은 옛날에 무관을 지낸 양반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지만 문양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추성은 은장도집 조각을 들고 옛 집안의 인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원부의 낮은 벼슬아치였지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이 문양, 추씨 집안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저는 추성이라 하옵니다. 무슨 일이오? 추성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참판의 음모, 가온의 희생, 그리고 다가올 날짜. 사원부 관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영모에 가까운 일이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오. 그날 밤 서대문 박창고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사원부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추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벌어질 대결뿐이었습니다. 정해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온의 예측대로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민참파는 길이리라 믿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병들을 이끌고 서대문 밖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레에는 빈 자루들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창고에 곡식을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추성이 움직였습니다. 추성은 관아 앞에 나타나 은장도집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장부끈이었습니다. 그 장부끈에는 특별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민참판 집안에서만 쓰는 독특한 매듭이었지요. 추성은 그것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바로 사냥 사건 때였습니다. 몇 해 전 추성의 사냥을 훔치려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민참판의 사람이었고 사냥을 훔치다 장부끈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추성은 그것을 죽고도 잊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온이 은장도집 조각을 받은 순간 추성은 그 장부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원부 관원은 장부끈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호조의 장부끈이요. 그런데 왜 산에 떨어져 있었소? 민참판의 사람이 곡식을 빼돌리려다 떨어뜨린 것입니다. 증거가 있소? 사냥, 도둑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떨어진 이 장부끈이 증거입니다. 사원부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 서대문 박창고로 가봅시다. 추성과 사원부 관원 그리고 포졸들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폭우가 세상을 삼켰습니다. 하늘이 뒤집힌 듯 빗줄기가 쏟아졌고 바람은 나무를 꺾었습니다. 서대문 밖으로 가는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지요. 민참판의 사병들은 수레를 끌고 가다 진흙에 빠졌습니다. 말들이 울부짖었고 수레 바퀴가 박혔습니다. 횃불은 빗물에 젖어 꺼져 버렸고 사병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허둥댔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민참판이 소리쳤습니다. 길이리라 했거늘.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을 뿐이었지요. 민참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온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날 속였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사원부 관원과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성도 함께였지요. 민참판, 사원부 관원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창고에 오셨소? 민참판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호조 참판이오. 창고를 점검하러 왔소. 이 밤중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사원부 관원이 냉소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병들을 데리고 오셨소? 빈수레는 또 무엇이오? 민참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추성이 장부끈을 내밀었습니다. 이 장부끈은 몇 해 전 산에서 발견된 것이오. 민참판 집안에 매듭이 있소. 그리고 그날 곡식을 빼돌리려던 사건이 있었소. 민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증인이 있소. 사원부 관원이 말했습니다. 가온이라는 아이가 모든 것을 증언했소. 당신이 창고를 비우고 장부를 조작하려 했다고 말이오. 그 아이의 말을 믿는단 말이오?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소? 사원부 관원이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이 밤중에 사병을 이끌고 빈 수레를 끌고 창고 앞에 와 있소. 이것이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소? 민참판은 무너졌습니다.
장부, 장부끈, 증언, 그리고 현장. 모든 증거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민참판의 권세는 진흙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원부 포졸들이 민참판과 사병들을 결박했습니다. 민참판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현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추성은 곧장 민참판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별채에 갇혀있던 가운과 연분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원부 관원도 함께 갔고 저택은 순식간에 수색되었습니다. 가온은 별채에서 풀려났습니다. 연분도 지하 창고에서 나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온은 연분의 품에서 그동안의 두려움을 쏟아냈고 연분은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가온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어미,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연분이 가온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는 잘했다. 참 잘했다. 추성도 다가와 가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가온아. 가온은 고개를 들어 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장도집, 조각. 정말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사냥을 덮어준 그날의 은혜가 오늘 너를 살렸다. 사원부 관원도 가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 덕분에 큰 역적을 잡았다. 나라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미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참판은 결국 역모죄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부 조작, 창고 절도, 음모, 사병 동원. 모든 죄가 밝혀졌지요. 민참판은 마지막까지 발뺌했지만 자신이 만든 서찰과 장부가 오히려 사슬이 되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가온은 민참판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감마마는 남의 얼굴만 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의 얼굴은 끝내 보지 못하셨지요. 민참판은 가온의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온의 말대로 민참판은 남들은 읽었지만 자신은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하늘이 개었습니다. 가온과 연분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모두들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가온은 다시 연분의 자리에서 집신을 나르고 비옷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추성도 가끔 장터에 나타나 가온과 연분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은장도집 조각은 가온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은혜와 보답의 증표였으니까요. 가온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가 훗날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도 배웠지요. 연분은 가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어미가 아니어도 어미는 될 수 있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도 있구나. 가온도 연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지만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구나. 흉한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졌구나. 옛말에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온이 산에서 사냥을 덮어준 작은 선행이 훗날 은장도집 조각으로 돌아왔고 그것이 다시 가온을 구했습니다. 처음 덮어준 마음이 끝내 사람을 살렸던 것이지요. 인연이란 그렇게 돌고 돌아 빚을 갚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욕심을 품으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민참판은 욕심으로 권세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 욕심이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온은 이제 압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란 남의 흔적만 읽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 한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